진짜 현타온다. 네, 안녕하세요. 루베이트 에라딩고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WBC. 새로운 소식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넘어갈 수 없겠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WBC는 2023년 3월 달에 경기가 펼쳐지고요. 자세한 소식은 저번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번 WBC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돌아오는 세계 야구 월드컵입니다. 야구에서는 거의 월드컵 같은 그런 존재고요. 어, 일단 WBC가 전대회랑 다르게 저번 사회대회 때죠. 2017년에 열렸던 사회대회 때랑 비교해서 달라지는 규칙들이 있어서 그 점을 소개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이유고, 두 번째는 일단 이번에 한국계 선수들도 WBC에 참가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미 에드먼 선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인터뷰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 라슨 누파 선수라고 일본계 선수거든요. 이 선수에 대해서도 같은 조기도 하고 또 한일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 선수에 대해서도 가볍게 잠깐 넘어가는 형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전대랑 비교해서 달라지는 규칙들. 첫 번째는요, 저번 영상에서 이미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구체적으로는 안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요. 이번 대회부터 조별리그를 치르고 상위 두 팀까지 8강전에 진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총 8팀이 올라가죠. 그 8팀끼리 1위 팀은 2위 팀이랑 붙는 이런 방식으로 월드컵 토너먼트랑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이 토너먼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토너먼트 방식을 좀 전문적으로 좀 지니어스하게 지니어스하게 좀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용어로는 좀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하자면은 우리가 하는 그냥 토너먼트 형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달라지냐? 저번 대회까지 이 형식이 아니었어요.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이었고요. 이런 방식이 섰던 게 도쿄 올림픽 때,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야구가 다시 올림픽에서 부활했잖아요. 그때 이제 토너먼트 형식을 싱글 엘리미네이션이 아니라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이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조사를 하면서 싱글 엘리미네이션이랑 더블 엘리미네이션이 어떤 게 다르구나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입니다. 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일반 뭐 월드컵이나 뭐 아시안컵 이런 토너먼트에서 1위 팀이랑 2위 팀이랑 붙고, 뭐 1위 팀이랑 3위 팀이랑 이렇게 붙고, 이런 식으로 어 하는 토너먼트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 써져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패자는 탈락하는 토너먼트라고 보면 돼요. 싱글이랑 더블의 가장 큰 차이는, 더블은 두 번 탈락하면은 완전히 탈락이 되는 거고, 싱글은 한 번 탈락하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고요. 이름 자체도 싱글이랑 더블이잖아요. 명확하게 또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인데, 영어권에서는 뭐 노가웃 토너먼트, 서든데스 토너먼트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가, 서든데스란 말 자체가 사실 한 번 이렇게 탈락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장점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되게 간결해요. 장점을 보면은 월드컵도 그렇고, 월드컵 토너먼트 생각하시면 되는데,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이기면 진출이기 때문에 경기 방식이 단순해요. 시청자가 보기에는 이겼으니까 다음 라운드 가겠네. 누구나 다 알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더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방식이. 저도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더블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좀 여러 개로 갈리기 때문에, 방식에 따라서. 네,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간결하다는 거, 시청자들이 보기 편하다는 거, 선수들도 이해하기 편한 거죠. 이런 점은 좋은 것 같고,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그거는 이기는 팀한테는 유리한 거죠. 이기는 팀한테는 되게 단순해가지고 유리하지만 진 팀 입장에서는 한 번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강팀들 입장에서도 실수 한 번 해가지고 약팀한테 지면은 바로 끝이에요. 이번 월드컵도 크로아티아랑 브라질 경기죠. 브라질이 전력 면에서는 우위였고 피파 랭킹에서도 우위였지만 크로아티아한테 한 번 그 승부차기한테 지면서 바로 떨어졌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더블 같은 경우는 이거랑 다르게 두 번 지면 탈락하는 건데, 어,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일단, 토너먼트 1대1도 붙는다는 방식에서는 사실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거기서 진 팀은 진 팀끼리, 이긴 팀은 이긴 팀끼리, 흔히 말해서 뭐 승자조, 패자조,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 그니까 뭐 1경기, 2경기 뭐 이렇게 있다면요. 싱글 같은 경우는 1경기 이긴 팀이랑 2경기 이긴 팀이랑 이렇게 붙는 방식이냐면은 더블 같은 경우는 1경기 이긴 팀이랑 2경기 이긴 팀이랑 붙고 1경기 진 팀이랑 2경기 진 팀이랑 같이 붙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경기 결과에 따라서 여긴 뭐 이렇게 제가 두 경기밖에 얘기 안 했지만 뭐 3, 4경기 또 있다면요. 여기서 승자팀은 뭐 3, 4경기 이긴 팀이랑 또 붙고 또는 뭐 준결승 경기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준결승 경기에 뭐 진출한다든지 뭐 되게 복잡해요. 제 말로 설명하기도 복잡할 정도로 뭐 두 번 이기면은 그냥 프리패스를 준다든지 승자조에도 뭐 두 번 이기면 그 페다조에서는 뭐 한 번 지더라도 한 번 이기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그렇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말을 어렵게 했는데 간단하게 하면 두 번이면 탈락이에요, 그냥. 그래서 장단점을 보면은 강팀한테 유리하죠. 강팀한테는 변수라는 게 일어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강팀 입장에서는 한 번 지더라도 실수 한 번 해가지고 지더라도 다시 기사 회생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는 거죠. 제가 A씨를 좀 다른 쪽에서 들어보자면은 이번 미쓰비시 컵이죠.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도 1차전에서 태국이 말레이시아한테 졌어요. 혹시나 제가 이게 별로 사실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를 많이 안 보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말레이시아가 태국을 1대0으로 이겼거든요. 1차전에서는. 2차전에서 태국이 3대0으로 말레이시아를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에 합계 스코어로 3대1로 태국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태국 입장에서는 2등인 거죠. 준결승 경기를 한 경기만 안 치르고 두 경기를 치르면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줄인 거예요. 태국이 아무래도 말레이시아보다는 축구에서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2등인 거고 반대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한 경기를 치를 수도 있었는데 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1차전을 기적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2차전에서 밀리기 때문에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양팀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기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쉽게 말해서 표본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점점 그 근사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실력의 근사값.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좀 만약 피파 랭킹이 높은 팀이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쳐봐요. 피파 랭킹이 높은 A팀이 B팀을 무조건 이긴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런 근사값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리미트 무한대로.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약팀 입장에서는 경기 수가 늘어나면서 손해를 본다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너무 길게 설명했죠. 네. 두 번째로 바뀌는 점은 승부치기인데요. 승부치기를 기존 연장 11회부터 도입됐었는데 이번에는 연장전 시작하자마자 10회부터 승부치기를 도입하게 되고요. 승부치기냐 뭐냐면요. 야구에 흔히 말해서 박진감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장전 경기를 무한대로 이어가면은 야구 팬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최근에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야구 트렌드가 스피드한 야구, 그 빠른 야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승부치기를 한 5년 전부터인가 6년 전부터인가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6년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부차기를 본격적으로 프로 무대에서도 도입하게 되면서 이미 유소년 대회에서는 도입이 됐고 2013년부터니까 한 6년도 아니죠. 한 10년 이상 됐겠네요. 그래서 옛날 야구 방식대로 한다면은 좀 팬들이 좀 그 지루해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승부치기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라면은 또 1, 2루에 승부치기가 이렇게 주자가 투입이 되는데 1, 2루를 아무나 투입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이닝에 그 마지막에 타석에 섰던 첫 번째 선수가 2루로 들어가고 그 전 타석에 섰던 선수가 1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 선수가 빠르니까 승부치기에서 이 선수를 주자로 내보낸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요. 그런 선수를 내보내려면은 대수비로 선수를 교체해야 돼요. 그런 거 말고는 원칙은 전 이닝에 타석에 섰던 최근에 섰던 두 명의 선수를 주자로 내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1, 2루로 두게 됐는데 그걸 이번에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2루만 두는 방식으로 그래서 전략이 좀 바뀔 겁니다. 원래 1, 2루로 뒀으면은 번트부터 시작했어요. 보너기 번트를 걸어가지고 원아웃의 주자 2, 3루를 만들면서 대량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병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경기 방식을 이끌어 갔단 말이죠. 근데 2루만 두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일단 병사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3루, 1루 병사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루만 두는 방식. 그래서 득점이 좀 기존보다는 좀 적게 나올 것 같다. 1, 2루로 뒀으면 사실은 연장 10회부터 득점이 엄청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바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너무 득점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인 거고요. 단점은 경기가 좀 야구라는 게 사실 그 보능이 번트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작전을 보는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두뇌 플레이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히 1, 2루에서 2루로 바꾸면서 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 너무 작전 플레이들 이런 기발한 작전 플레이들 뭐 1, 2루 상황에서 보냉이 번트를 되는 척 하다가 강봉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재밌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본인의 취향이에요. 뭐 작전 플레이를 좋아하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득점이 많이 나오는 흥미진진한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득점은 많이 안 나오지만 병살의 위험 이런 게 좀 줄어드는 그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본인 취향인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고요. 자, 2013년에는 3회 대회 때는 연장 13회부터 승부치기가 적용이 됐고 그 이후에 11회로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부터는 연장 10회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점점 지금 승부치기 룰이 점점 지금 13회에서 10회까지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점점 야구 경기 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부치기가 이렇게 점점 도입이 되면서
대주자랑 대수비의 필요성이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명단에서도 발이 빠르거나 그런 선수들을 기존보다 좀 더 많이 뽑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좀 기존이랑 야구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선수가 뭐 잘 치는 선수는 아니지만 수비가 좋고 발이 빠르니까 뭐 대수비나 대주자로, 또 수비가 안 좋더라도 대주자나 대수비나 대주자로, 대수비랜다. 대수비 맞죠? 대수비랑 대주자로 이렇게 기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고로 바뀌지 않는 부분은 본선에서의 한계 투구수가 바뀌지 않았는데요. 1라운드는 최대 65개, 그리고 8강 토너먼트부터는 최대 80개,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95개까지 던질 수 있고요. 95개 이상으로 못 던집니다. 무조건 95개까지 던지면 96개부터는 선수를 교체해야 됩니다. 볼카운트 상관없이요. 네, 그렇게 됐고요. 점점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던질 수 있는 투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선수, 투수를 좀 많이 뽑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투구수 제한이 계속 펼쳐지게 되면은. 그래서 뭐 KBO나 뭐 다른 리그에서 봤을 때는 선발 투수가 뭐 100개 이상은 기본 던지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선발 투수를 거의 구원 투수처럼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선수를 투수를 언제 교체하냐,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사실 감독의 역량이거든요. 선수 교체 타이밍을. 네, 그런 부분도 네, 좀 작전 야구죠. 일종의 작전 야구. 그런 걸 또 보는 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개 이상 투구하면은 하루 쉬고요. 50개 이상 투구하면 4일 쉬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30개 미만으로 던졌는데 이틀 연투하게 되면은 하루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부터 바뀐 부분이 또 있는데요. 투타 경험 룰입니다. 흔히 말해서 뭐 오타니 룰이라고 하는데, 일본에 뛰고 있는, 지금 메이저리그에 뛰고 있는 LA 에인절스죠. 네, 거기서 뛰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 이 선수가 선발 투수 겸 타자로 네,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선발 투수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자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를 위한 일종의 특수한 룰이 생겼는데, 선발 투수 겸 타자로 출전한 선수의 경우 마운드에서 내려오더라도 지명 타자로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선발로 뛰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선발 투수로 뛰면서 지명 타자로 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 같은 선수를 위해서 이제 투타 경험을 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선발로 뛰면서 내려오면은 지명타로 출전하는 거. 그게 된다는 거죠. 물론 보통은 안 쓰겠죠, 사실. 투타 경험이라는 게 프로에서 힘든 거예요. 하나를 중점적으로 파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 개를 하면서 그 선수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두 마리 다 놓친다란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를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게 사실 중요한 거지. 이런 오타니 선수 같은 케이스는 좀 특이해요. 둘 다 잘하는 거는. 그래서 뭐 타고난 천재, 뭐 괴물이다.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앞서 얘기한 토미 에드먼 선수, 한국계 이번 WBC에 참가하게 된 선수인데 국적은 미국 국적입니다. 이 토미 에드먼 선수는. 그렇지만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교포인 거죠. 재미교포이고 한국 출신은 아니죠. 그리고 이 느슨한 국적 적용 때문에 WBC가 약간 국적이 좀 느슨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모가 그러니까 그쪽 나라 계열이면은 그쪽 나라로 뽑힙니다. 국가대표로 뽑힐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부모는 안 되고 부모까지만 해당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연합뉴스랑 인터뷰를 했어요. 이 토미 에드먼 선수가.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그래서 한국어 실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본인은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구 용어를 특히나 한국에서만 쓰는 야구 용어들 당연히 미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세세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큰 틀에서 많은 게 다르겠죠.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저는 관전 포인트를 좀 잡았는데 2021년까지 함께 뛰었던 김광현 선수랑 오랜만에 또 재회하게 된다는 거. 김광현 선수가 2021년에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죠. 세인트루이스에서. 거기에 뛰게 되면서 이 선수랑 같이 뛰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재회하게 됐고 이 김광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노는 거,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랑 노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운드에 올라갈 때마다 흥분한 것처럼 보였다. 네, 이렇게 떠올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KK가 네, 킹광현이에요. 킹광현 그 앞자만 딴 거예요. KK가 약간 별명같이 부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킹광현을 발음하기가 많이 힘들죠. 킹광훈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KK라고 부른 것 같고요. 어쨌든 김광현 선수랑 함께 한국어를 조금 하려고 했었다. 그 전부터 노력했었다. 얘기를 했고 적응을 위해서 김광현 선수한테 많은 도움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토미 에드먼 선수의 라이벌이죠.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팀 동료인 일본계 선수, 네, 라스 누빠 선수죠. 이 선수가 일본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도 팀 동료인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친구인 우리가 상대 선수를 만나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다. 그리고 시즌 동안 놀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맥상 해석해 보면은 한일전에서 이기게 된다면은 이제 놀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애매하지만 우리는 물론 같은 친한 친구고 같은 팀 동료지만 대표팀에서는 전혀 관련은 없지는 않지만 전혀 다른 팀이고 각자 팀에서 열심히 뛰면서 그 경기를 치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네, 김하성과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이거는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오가더라고요. 이 누구냐 그 토미 에드먼 선수랑 그 메이저리그에서 피츠버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랑 네, 작년 시즌에는 사실 김하성 선수가 골든글러브 최종 3인 후보까지 들어가고 얘기를 잘 안 했지만 토미 에드먼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골든글러브를 탔어요. 그래서 수비는 그만큼 인정을 받는 부분인데 김하성 선수하고 키스톤 콤비가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처음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계속 들으면서 키스톤 콤비라는 게 뭔 말이지 이게? 키스톤 콤비에 기대된다. 그냥 뭐가 기대되는구나라고는 생각했는데 키스톤 콤비가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해봤는데 키스톤 콤비가 원래 뜻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심이 되는 지점을 말하는데요. 이 지점에 박아놓은 돌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쐐깃돌이라고. 네, 그러니까 쐐깃돌 콤비죠 일종의. 키스톤이란 말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키스톤 콤비라고 하고요. 야구에서 키스톤 콤비는 네, 홈에서 그라운드를 바라볼 때 2루 베이스가 딱 이렇게 그 부채꼴 모양 딱 중간에 있잖아요. 네. 부채꼴 모양 그 뭐라고 하지 이거? 현이라고 하나? 현? 부채꼴 모양. 이거 보면은 갑자기 수학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2루 베이스가 여기 있고 여기가 현이라고 하잖아. 현. 여기가 호라고 하고. 네. 그래서 현 두 개의 현 그 원의 반지름이죠.
그 반지름에서 봤을 때 딱 그 원의 반지름을 딱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쐐기돌 맞다. 마치 건물 지을 때 공사장에서 그 중심을 표시하기 위한 쐐기돌 같이 보여서 이 이루 베이스를 가지고 콤비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루수랑 유격수를 보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루수 유격수의 콤비 플레이, 이거를 줄여서 키스톤 콤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기사를 제가 다 찾아봤는데 키스톤 콤비가 무슨 말인지 안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건축업계에 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키스톤 콤비가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근데 이루수는 토미 에드먼 선수, 김하성 선수는 유격수에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키스톤 콤비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토미 에드먼 선수가 제가 이루수라고 표시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루수뿐만 아니라 내야수, 외야수 전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걸 전문적인 말로는 유틸리티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틸리티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써져 있죠. 내야수, 외야수 전 포지션 가능하다. 주로 2루수, 3루수, 우익수로 토미 에드먼 선수는 출전하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포수를 제외한, 당연히 투수는 안 되겠죠. 투수, 포수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전부 소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자체가 프로에서는 아마추어에서는 그런 일이, 아마추어에서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요, 같은 외야수다 하더라도 좌익수나 우익수 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이게 좌익수보다는 우익수가 좀 더 어깨가 좋아야 돼요. 홈송구를 던져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다르고, 또 중견수도 또 해야 하는 역할이 다르고, 각 포지션마다 해야 하는 역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힘든 거예요, 엄청. 제가 앞서 오타니를 얘기하면서 투타 경험 얘기를 했는데 투타 경험도 대단한 건데요. 투타 경험만큼 대단한 게 사실 유틸리티 플레이어예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에드먼 선수가 또 우리는 WBC 한국 대표팀에 참가하게 되면서 엄청 큰 전력에서 엄청 큰 그 비중을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팀에서는 계속 1번 타자로 나오면서 타격 능력은 아무래도 좀 수비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그만큼 수비가 안정적이고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3루수를 지금 최종 명단에 보면은 최정 선수만 뽑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또 3루수로도 뛸 수 있는, 그래서 만능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선수를 접하고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자, 여기 써져 있죠. 제가 아까 얘기한 내용들 다 있네요, 여기. 김하성 선수랑 김광현 선수랑 만날 걸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라스 누빠, 팀메이트 선수죠. 이 선수랑 대결도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사실 한국계 선수가 발탁되긴다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얘기가 가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로 레프스나이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레프스나이더 선수인데 한국 이름은 김정태 선수예요. 이 선수가 WBC 관심 명단 50인에까지 포함이 됐는데 최종으로 발탁이 안 된 이유가 아내가 임신했다 하더라고요. 임신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 참가가 불발이 됐고, 유일하게 토미 에드먼 선수만이 출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2023년 WBC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톰 에드먼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전에 제가 최종 면담 발표라든지 제가 분석한 영상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영상들은 최종 명단 분석 말하는 거예요. 그 영상들은 제가 따로 올렸기 때문에 전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이.